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실체 진실주의는 사실 아주 7, 80년대 시험 나오고 시험이 안 나오다가 2018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된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문은 제한 없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수사와 증거 혹은 한 4, 50개 영역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지만 이제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얼마든지 나온다. 예컨대 2018년도 경찰 간부 시험, 2019년도 시험에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나왔다. 이 부분은 경찰 쪽에서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찰 승진 시험에서도 뭐 증거 개시가 출제가 된다든지 다양하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차피 승진을 하고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문을 유력한 단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실체진실주의라고 하는 것들 항상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실체진실주의 항상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서 의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면이 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어가 있습니다. 결어가 있어서 이 결어에는 이제 의와 개념부터 의와 개념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뭐 비교 개념이라든지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단문의 의의는 전체에서 한 10%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들어가고 이제 결어는 요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문 자체가 요약이에요. 그래서 요약보다는 이 결어 내용 안에는 어떤 그 현실적 문제점이라든지 대안 그리고 우리 현직에 있는 어떤 경찰과 어떤 경찰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되는 게 보통이에요. 뭐 입법론 어떻게 새롭게 법을 만드냐 이런 부분이 보통이니까 전체 구조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문의 구조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뿐 아니라 모든 소송법 지금 형사소송법을만 배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으로 가는데 모든 소송법의 3대 이념 이렇게 얘기하면 실체진실주의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 형사법을 하고 이런 실무가들께서는 적정 절차의 원칙보다는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훨씬 더 익숙한데 형사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도 똑같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적정 절차라는 용어를 이론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 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히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실체 진실주의, 신체 진실주의 하면은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만 실체 진실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죄 있는 자를 처벌해야지 실체 진실주의가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실체 진실주의라는 용어가 되겠는데 우리 판례는 죄 없는 자를 방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에 더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위쪽을 이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안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다 보면은 무조건 유죄로 코 깨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는 벌하겠고 죄 없는 자는 방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의 범인을 모두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고 반면에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고요. 실제 헌법재판소는 이 소극적 양자가 대립할 때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성하고는 좀 맞지 않죠. 근데 과연 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적정 절차의 원칙에 대한 거예요. 이 적정 절차의 원칙은 헌법 12조 1항에 아예 적법 절차의 원칙이 명시가 돼 있고 기타 헌법에 보면은 다양한 개별 기본권들이 있어요.
헌법 12조 2항에 고문받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3항에 영장주의,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헌법 12조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 헌법 12조 5항에 체포 구속 시 사전 혹은 사후 통지 및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 12조 6항 체포 구속 적부 심제도, 헌법 12조 7항의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문 등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백만 존재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권리, 다 기본권 형태입니다. 그리고 헌법 13조 1항에는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27조에 가면 바로 법관에 의한 재판,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헌법 27조 4항의 무죄추정권,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존재하고요. 헌법 28조로 가게 되면은 어떤 형사 보상, 29조 국가 배상, 30조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구조권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107조 이하로 가가지고 어떤 사법권에 대한 규정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개별 기본권은 이런 적정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다. 적정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고, 실제 우리가 이 적정 절차 원칙을 지주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된다,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할 때 이제 한계 규범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국민이 억울한 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표현은 법치주의의 모독이고 어떤 그 법을 악용해서 국민을 올가매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원래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잖아요. 법치, 다스릴치. 이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법은 바로 국민의 일반 의사, 유식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일반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 국민의 뜻에 맞게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국민을 다스려라. 그러면 뭐냐? 아무리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정말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범죄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형법은 사형은 교수하여 집행한다, 목을 메어 집행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중세 이래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사형, 형벌도 범죄에 대한 어떤 응보, 대가로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 범죄자를 죽일 때는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참수가 있는데, 이 참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 참수라는 형벌 집행이 그냥 한 방에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칼 한 방에 목이 날아가 가지고 한 방에 죽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큰 오산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뇌물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망나니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 망나니들은 참수를 집행하기 전에 어떤 이 범인, 죄인, 이 죄인의 가족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요. 어떤 뇌물? 단칼에 목을 베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도 닭도 쉽게 안 죽어요. 칼로 자른다고 쉽게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목이 쉽게 잘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신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손목을 긋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 그으면 자꾸 망설이고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손에 주저은이라고 해서 여러 번 그은 자국이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사람을 묶어놓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를 때쯤 되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칼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나니가 이 피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머리, 등, 몸, 온몸을 칼로 난자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참수형이면은 대부분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게 바로 형벌이라고 했고 그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 참수, 육시, 예전에 팽형이라고 하는 것은 삶는다는 거예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삶는다, 이거 팽형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십자가 형벌, 다양한 형벌이 있는데, 바로 우리 법 사형은 교수하에 집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교수 한 가지 방법만 허용하겠다. 바로 국가 권력의 한계는 교수형을 집행하는 것까지만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국가 권력이 볼 때 싫어하는 반대파,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아무나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법, 거기까지만 국가 권력이 행사되고 거기까지만 처벌하고 거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바로 형사 절차를 집행해야 된다. 이게 형사 절차 법정주의죠. 바로 적정 절차의 원칙은 이런 한계 규범, 국가 권력의 마지노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가 되는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적정 절차의 원칙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은 결국은 어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형사소송이 뭐 하는 법이냐? 사실 대충만 얘기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거. 아니, 형사 절차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게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 진실주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반면에 제가 읊었듯이 적정 절차 원칙과 관련해서 형사 절차에 다양한 규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 취지는 무엇이냐? 사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 가까운 일본, 헌법에 3개밖에 없어요. 적법 절차, 영장주의, 일사부재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십수 개의 기본권들을 갖고 있고요. 실제 기본권 편의 3분의 1이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에요.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내버려 둬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실체 진실은 알아서 발견했고요. 알아서 생사람까지 잡아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구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 일정 치하에서부터 형사 절차가 어떤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로 악용됐고,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 어떤 정부에,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법률로 돼 있죠. 그래서 1987년 헌법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우리의 역사적 비극을 반성하는 의미로 헌법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권을 전부 다 못 박아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헌법에 형사 절차 기본권이 많은 국가가 없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형사 절차는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헌법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헌법적 형사소송법 내지는 헌법적 형사소송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역사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바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대립할 때 우리 법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헌법 27조 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리 좋은 재판, 실체 진실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인권 보장 철저히 한데, 그런데 결국은 징역 6개월 나올 것을 예를 들면은 3년간 구속 재판을 했다. 이러면은 안 한만 못하다. 바로 형사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고 형사 절차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기본권 차원에서 규정이 됐죠. 그러나 실제의 의미에서 이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신속한 재판은 어떤 소송 경제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 양면적 성격을 갖고, 보통 사람들이 신속한 재판 하면 빨리빨리를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형사피고인의 기본권 관점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법 해석에 있어서 이 기본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념이 있고, 이 세 가지 이념 가운데 첫 번째 실체진실주의.
그러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고, 반면에 우리 헌법은 적정 절차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고 있죠. 실제 이 실체진실주의,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은 모든 것들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실체진실을 최대한 발견하려다 보면은 적정 절차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죠. 적정 절차 보장 언제까지 보장하겠어요? 실체진실이 외면될 수 있고 신속한 재판도 무한대로 지연될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추구한다면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지 실체진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면되고 어떤 졸속한 재판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념은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념은 앞으로 별로 거론될 일도 없습니다. 왜 별로 거론될 일도 없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볼 때 맨날 노는 걸로 보이죠. 그런 걸로 보이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그러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학자들이 놀고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법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실체진실주의, 적정 절차, 이 신속한 재판에서 이 이념을 어떤 조화하도록 해서 항상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색의 산물들이니까 이 형사소송법이 법이 바뀌면서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둘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최대한 조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그래서 형사소송법 법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끔씩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국가의 판단이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학설 가운데 나는 어떤 학설을 취하겠다, 혹은 판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검토, 개인의 생각이겠죠. 이런 식으로 애매한 부분은 이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념은 조화롭게 설명했고, 실체 진실주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진실주의, 항상 이제 서설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의의부터 어떤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 이걸 이제 알고,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체 진실이 발견돼야겠고요. 형사소송법의 일단 최고 목표, 지도 이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표현들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실체 진실주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를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해를 하겠죠. 일단은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사소송법의 핵심적인 원리를 처분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친구한테 밥 사줄 수 있죠. 자, 친구들은 밥을 얻어먹을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사주는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라든지 아니면 현학적으로 이제 점점 표현하게 들어가는데, 자,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근데 실체 진실은 어떠냐면 대여 사실이 없어요. 이게 실체 진실이에요. 그런데 을이 소송 중 을이 청구를 인락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 그래 줄게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을이, 그러니까 갑이 승소를 합니다. 아니, 실체 진실은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 을이 받아들이면 승소를 한다.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을이 갑한테 1억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이게 처분권주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진실주의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걸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래 내가 죽인 걸로 치자. 자 빨리 교수 한번 해. 요거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구조와 관계에서 당사자주의가 실체 진실주의에 보다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냥 이렇게 마중에 답안을 쓰면 당사자주의가 보다 적합한 구조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뭐 직권주의와 결합이 불가명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당사자주의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죠. 피고인이 절차 진행을 주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영미법의 제도가 전형적인 당사자주의고 우리도 당사자주의라고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영미법상의 형사 절차처럼 완벽하게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 주도하는 게 이제 대륙법계,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나 프랑스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쪽으로 써도 좋아요. 어느 쪽으로. 당사자주의가 보다 적합하다. 직권주의가 더 적합하다 하는데 그냥 이건 문장에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순수하게 당사자주의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떤 법원의 직권적 개입을 통해서 실체 진실 발견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도 괜찮고요. 내용만 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실체 진실주의의 내용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유죄자 필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 유죄자 필벌과 이거 유죄자 필벌을 의미하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아니면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써도 좋고요.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자 불벌을 의미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 27조 4항의 무죄 추정권을 고려할 때 양자가 대립하면 어떻게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한다는 게 우리 판례고 학계의 통설적인 태도이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헌법의 구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제도적 구현. 사실 이 제도적 구현을 출제한다는 게 참 약간의 어불성설인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형사 절차에서 실체 진실주의를 구현하지 않는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죄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제도가 유죄 쪽으로 보내든지 무죄 쪽으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유죄 쪽이면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무죄 쪽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니까 어느 하나의 제도가 이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험서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례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도적 구현, 수사 절차에서는 어떤 피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수사의 목적이다. 수사 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검사의 객관 의무, 변호인의 진실 의무, 자 이건 좀 소극적 실체 진실, 소극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앞에는 뭐 실체 진실 발견이 수사의 목적, 기본적으로 범인을 처벌하는 쪽이 목적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적 구현은 이제 차근차근 내려갑니다. 수사에서 그 다음 목차가 뭐냐? 공소제기, 공판, 그 다음에 상소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절차에서는 사안의 진상 해명과 관련해서 사안이 명확히 특정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 사실에 한정된다. 공판 심리 범위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을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세요. 이 용어를 불고 불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불고 불리 우리가 원님에게 고합니다. 나으리께 고합니다. 고한다. 불고 불리 고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변경 절차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이 미치는 사실로서 해서 어떤 공소장 변경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수사, 그 다음 공소제기,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 이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오네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이 피고인과 증인을 직권으로 신문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법칙, 실체진실 발견은 합리적 사실인정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등등 여러 가지 뭐 위수정 적절히 골라요. 이건 나중에 가면 다 아니까 용어를. 이런 증거법칙을 통해서 합리적 사실 인정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갈 수도 있겠고요. 사안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실체진실은 오판 방지, 정확한 실체를 발견해야 되니까 오판의 시정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상소나 재심의를 실현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사실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제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런 실체진실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실체진실주의가 100% 구현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실체진실주의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먼저 이념상 앞에 얘기했듯이 실체진실주의는 최고 이념이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념의 상호관계를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사실상의 제약. 100%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법관도 사람인 이상 사실 인정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90% 이상 이렇게 유죄 심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 이 출발은 이제 배심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 배심제도는 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독교 재판입니다. 원래 중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오직 신께서 하느님께서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 사제 이런 사람들이 재판기관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들어봤던 마녀사냥 이런 재판은 사실은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아주 잔혹무도한 재판이 많이 행해졌고 실제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제의 뜻, 인간의 뜻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4세기 정도가 지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이제 헌법을 공부하면 자연권 사상이 나와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천부인권,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죠. 그런 기본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권 사상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바로 신의 뜻은 사제가 아니라 일반 민중의 마음속에 있다. 신의 뜻은 민중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 민중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뜻을 찾는 게 재판인데 어떻게 찾느냐? 기본적인 거 우리가 무지랭이라고 하죠. 법률 문외한. 법을 아는 사람은 신의 뜻을 외우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작위, 미리 정해두면 안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사상, 기독교적인 신의 뜻은 이설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공판 중심주의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 공판정 안에다가 법률 문외한들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무작위로 추출해서 9명을 뽑아놓습니다. 근데 이 9명에게 공판정에서 이제 다퉈보라고 해요. 실제 다투고 그 다음에 9명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예,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무지랭이 9명이 똑같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신의 뜻이 있다. 이게 배심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찾는 이 배심제도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재판이고 기독교에서 나온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9명에게 물어봤는데 이 9명 중에 8명은 유죄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한 명이 무죄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무죄라고 했을 때 절대적 신의 뜻은 완전 무결한데 한 명이 무죄라고 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beyond a reasonable doub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를 원래 의미해요.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만장일치를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으니까 9분의 8을 넘어서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상의 제약, 인간인 이상 100%는 없고 지금의 의미로는 9분의 8을 넘어선다, 90% 이상이라고 하면 유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이 초소송법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한다, 넘어선다. 소송법에서 실체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넘어지는 거, 예를 들면 군사상, 공무상, 업무상 비밀 보호를 위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증언을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국가안보라고 하는 게 최고의 이념지포요 해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압수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뒤바뀝니다. 쌍전벽해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사유 중에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안보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를 거부했다. 즉, 이 압수 거부권도 정당한 것인지를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전에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인터넷 댓글, 특히 트위터를 사용한 댓글을 작성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압수하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라고 해서 압수를 거부했는데, 대법원은 이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는 무관하다 해서 압수 거부는 정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대적 흐름, 옛날에는 절대 못 건든다라고 했지만 이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한들도 최근에는 축소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결어 파트에서 어떤 당사자주의와 실체진실주의,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실체진실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히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어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라든지 법원의 후견적 보충, 후견적 개입,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한 수사 절차에서 형사소추기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협상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더 또 10개 한 거 다 뻔히 알아. 근데 우리 쉽게 가자. 3개만 자백해라. 3개 자백하면 나머지는 넘어줄게. 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이렇게 자백받는 거, 이런 게 이제 협상에 의한 거죠. 아니면 내가 기소유예 의견서 써줄 테니까 일단 가벼운 거 한두 개는 자백하지, 이런 정도는 좀 제한하자인데, 꼭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여가 있으면 결여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어떤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라든지 인권 보장,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것들 강화에 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도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안 달아보신 분도 있는데, 근데 이 용어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다 외계어들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모를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하는데 단어 몇 개를 못 외우면, 의미를 모르면 그 독해 문장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단어를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하시고, 제가 앞에서 인트로 강의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몇 개는 안 써도 좋고, 실제에서도 안 써도 좋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이 테마를 넘어가시고, 추후에 실체진실주의는 당분간 승진에서는 예상 문제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훈련, 이것은 두 문자를 통해서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엑스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체 진실주의뿐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이 엑스노트 단문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서설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어는 그냥 쓴다고 생각해요. 한두 줄로.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해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이제 결어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어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혹은 어떤 경찰이 해야 될 일, 경찰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아니면 제도적인 준비, 어떤 제도적인 법 개정,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쓰면 돼요. 이런 게 이제 결어에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결어 같은 경우 실체 진실주의, 바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어떤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도, 소설에는 실체 진실주의 하게 되면 개념을 외워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것은 사안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주의고, 그래서 어떤 실체 진실주의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소송구조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쓰면 더 좋겠죠. 근데 소송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현행 형사사고 구조에서 직권주의를 가미하는 게 보다 더 어떤 실체 진실 발견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고요. 특히나 이건 2018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경정급 시험에서는 대비가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 진실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고, 두 문자는 내 양 적소. 내 양이 너무 적어. 제공수 숫자, 제공 숫자 구제해주면, 야, 네가 제공하는 숫자 구제해주면 나는 한계 초등학교로 이사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 적소, 제공수 구제해주면 한계 초로 이사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단히 보면 서설에서 바로 이제 객관적 진실 발견, 진상을 명백히 알아두고, 두 문자 안 땄어요. 직권주의와 결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쓰고. 자, 그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양면적 성격이 있다. 바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그래서 이건 그냥 늘리면 쓸 수 있죠.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의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혹은 유죄자 필벌, 무죄자 불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메모해놔도 괜찮아요. 무죄추정권, 헌법 27조 사항 이런 것도 함께 해놓고 외워서 헌법 27조 사항의 무죄추정권 고려 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한다. 그래서 뭐 내양적소, 그 다음에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도 잘 보세요. 수사, 공소제기, 공판,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구제 절차, 상소, 재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위쪽에서 다시 수사 절차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객관 의무와 진실 의무 딱 대립하고, 공소제기에서는 심판 범위가 공소 사실에 한정되고 공소장 변경 절차, 그다음 공판 절차 자유롭게 써요. 직권에 의해서 증거 조사하고, 어떤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소중 이만큼 썼지만 뭐 자백배제, 자유심증주의, 구제 절차, 오판 시정을 위한 상소 재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 절차, 구제는 상소와 재심 이렇게 있고, 뭐 증거 능력도 있고, 공판 절차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수사 절차에서는 어떻게 가고, 객관 의무와 진실 의무, 이렇게 하나하나 이 정도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념상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 그래서 한계. 그 다음에 사실상의 제약,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마지막으로 초소송법적 이익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초자 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초로 뭐 이사 갈게요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어는 평소에 많이 써놔야 돼요. 꼭 이 말로 안 써도 돼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관점, 법원의 후견적 저입, 뭐 실질적 당사자주의 대등.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좀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양해야만, 올려줘야만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 나는 덜 쓸 거야. 어떤 변호인, 어떤 조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선 변호인도 집어넣어도 좋고, 마음대로요. 국선 변호인의 조력 뭐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